네,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합니다.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관욱 정치연구소 미니소장,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전 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죠. 근데 윤 대통령의 이 국정 수행 지지율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긍정 평가가 53에서 49, 47, 43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추세가 중요하다고 하던데 구자홍 차장님, 네. 이게 긍정 평가에 어떻게 보면은 해외 순방 효과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그 대통령 당선 이후에 취임 직전까지는 이 청와대를 국민품으로 돌려드리고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전격 이전하는 어떻게 보면 결단력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좀 보여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취임한 이후에 단행한 어떤 이제 개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인사들은 이 잡음이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인사 원칙으로 밝혔던 것이 능력과 실력 위주의 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 어떤 뭐 그 성별 안배라든지 지역 안배라든지 세대 간 안배라든지 이제 이런 고르고 균형 잡힌 인사가 아니다라는 어떤 국민적인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인사에 대한 어떤 잡음 논란이 이 지지율에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전히 교육부 장관과 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조차 지금 개최가 안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원활한 국정 운영이 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이 좀 빠르긴 합니다만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국정 수행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지율의 추이를 한 번 더 보시면요. 그동안의 하락세의 폭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6월 2주차부터 53, 49, 47, 43%. 그러니까요, 위원님 3주 동안 10%포인트가 떨어진 건데요. 그렇다면은 좀 반전의 모멘텀이라고 할까요?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선 좀 기본적으로 조금 크게 보면은 그 지지율 하락은 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보지 말고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네.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에 36%까지 떨어졌어요. 뭐냐면은 세계적인 그 경제난, 그다음에 이제 물가 폭등 여기서 굉장히 그 민생이 어렵지 않습니까? 전 국가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대선에서 뭐 이겼지만 그동안에 그 과반 의석을 차지했었는데 과반 의석을 최근에 놓쳤죠. 네. 이탈리아에서는 아예 연정이 붕괴가 됐고 영국에서는 물가 때문에 지금 파업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은 뭐 상대적으로는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역시 뭐 국내 정치적인 요인을 그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 앞서 지적했던 인사 문제도 있고 청와대 이전 그 여파도 아직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내 내용 문제 그리고 네. 이제 좀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이제 경제 안보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일은 하고 있는데 그거를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 예를 들어서 도어 스태핑 하고 할 때 경제나 안보에 대해서 중요한 정책의 방향은 옳게 가고 있지만 그거를 이렇게 풀어내는 방식 그리고 참모들이 그걸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방식 이런 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가장 많이 빠진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네. 그 보수의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이거든요. 그쪽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뭐가 불만이냐면 아니 그 대통령 만두를 줬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냐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냐? 당에서 그 저 이준석 대표 문제 하나 정리 못하고 이재명 그 저 민주당 의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는데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민노총이 저렇게 막무가내로 뭐 파업하고 이렇게 나와도 그거 하나 해결을 못하고 도대체 대통령 만들었는데 뭐 하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합적인 문제들을 그 판단을 해서 이제 순방에서 돌아왔으니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도훈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는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어떤 대통령에 대한 주문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특히 뭐 좀 강경하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이 있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해석에는 동의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좀 봐야죠. 그런데 데이터 상으로 본다 그러면 지지율이 가장 많이 빠진 영역이 어디냐 그러면 중도층하고 무당층입니다. 네, 이번은 네. 지역이 아니라 그렇죠. 층으로 봤을 때요. 지역보다는 무당층과 중도층인데요. 네. 50%, 3주 전에 50% 지지율이 지금 37%까지 내려앉았어요. 이게 중도층입니다. 예컨대 이제 무당층 같은 경우도 30% 중후반이었는데 이게 20대까지 내려왔거든요. 20%대까지.
이 부분은 뭐냐면 사실 약한 고리가 지금 이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층의 견고한 어떤 대우 경북이라든가 보수층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대통령에게 뭔가 많은 뭐 이렇게 주문을 하고 뭔가를 기대했던 중도층 무당층이 이제 빠져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지지율이 하락세를 지금 뭐 면치 못하는 것이고 그것이 3주째 연속이 되고 있어요. 네. 특히나 지금 순방을 하고 왔잖아요. 대부분의 순방을 하고 오면 그것에 의한 반등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 측면을 지금 강화하고 있느냐? 첫 번째 요인으로 찍는 것이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인사에서도 가장 이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네. 지나치게 검찰 중심으로 인사가 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민생이 어려운 거죠. 지금 삼고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고금리에 고환율에 뭐 고물가에 네. 삼고 악재 상황인데 이 문제가 그 자체로서의 문제로서 지금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생을 챙기지 않는다. 살피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서 부정적 효과를 보이는 부분이 10%에 해당이 되고 있거든요. 상당한 두 번째로 중요한 하나의 어떤 기준으로서 지금 부정적 지표가 나오는 영역이 이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태도를 좀 바꾼다 그러면 지지율이 향상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어떤 국민들의 어떤 정서라든가 지지율 변화 추이를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좀 개선시키는 그런 노력이 현 정부에게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아마 이 뭐 일부 여론조사긴 하지만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굉장히 파악을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이건 뜨끔하다 싶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원인 분석을 뭐 면밀하게 하고 있을 겁니다만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라고 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잘못만 있느냐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이도훈 의원이 말씀하신 대외적인 변수도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고요. 또 취임한 이후에 이제 뚜렷한 어떤 성과가 없다는 것도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만 저는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요인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될 국민의힘 그리고 국회가 아직 원구성조차 안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국정이라는 것은 대통령 혼자 뛰는 그 마라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모두가 함께 뛰는 그 운동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행정부는 이제 뛸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만 지금 국회 그리고 국회를 뒷받침해야 될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전히 지금 당내 누가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를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누가 또 차기 당권 주자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내 당내 그 헤게모니 쟁탈전에 몰입하고 있다 보니까 지켜보는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윤석열 대통령만 당선시켜놓고 지금 그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이 여론들이 정당 지지율 하락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도 하락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네.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어떤 이 결과 자체는 대통령 개인뿐만 아니라 여권 전체에 대한 어떤 메시지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 지지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요인으로 분석이 되지만 인사 문제는 늘 거론되는 문제입니다. 지금도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승희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당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일단 목소리 듣고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의 실수는 있는 것 같은데 뭐 모든 책임은 국회의원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 의뢰되고 된 것은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기류가요, 변호사님. 정치 자금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서 이제 국민의힘, 여당 내부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좀 보십니까? 사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나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임 후보자가 다 낙마를 한 케이스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성 후보자를 등용을 했음에도 좀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참 안타까운데요. 특히 김승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 게요. 사실 우리가 정치인들에 대한 그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는 대부분은 뭐 상대방이 뭔가 고발을 해가지고 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선관위라는 기관에서 먼저 혐의를 살핀 후에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경우들은 굉장히 좀 혐의가 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선관위가 좀 들여다보고 나서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혐의가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중립적인 기관이 선관위에서 들여다봤을 때 네. 혐의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검찰에 의뢰를 했다면 네. 사실 예비적으로 피의자가 돼서 이제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는 분이 과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돼서 지금같이 뭐 코로나라든지 지금 현재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네. 이런 전염병들이 창궐하고 있는 이 시기에 과연 이게 적절한 인사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정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검증 잘 안 된 거 부분 사과하시고 인사 철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권 일각에서도 이 반대 기류가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최종 결정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아마 내일 아침 기자들을 만나서 본인의 이 고심한 결과를 발표를 할 텐데 그 전에 이 귀국길에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질의응답 듣고 가겠습니다. 선관 위원장도 좀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은 국내 문제는 서울에 돌아가서 좀 파악을 해보고 답변을 하기로 하고. 아직도 계속 고심 중인 것 같습니다. 이도훈 위원님 지금 보면 김승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 장관직에 대한 어떤 의지를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주말 동안 어떤 대통령실이 자진 사퇴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인사청문회를 해서 해명하고 소명할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승희 변호사는 이제 저 후보자는 야당에서도 이제 비판을 하지만 사실은 여당에서도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들어서 초반에 그 김기식 그 금감원장이 네. 임명이 됐는데 거의 비슷한 혐의. 그 당시에는 5천만 원 정치 후원금 문제가 그렇습니다. 됐었죠. 후원금을 이제 그 다른 의원들 후원금으로 쓰거나 아니면 이제 그 본인 그 관련된 의원실에 쓰거나 이런 부분이 좀 비슷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김기식 원장은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어떤 형평성을 보더라도 조금 어렵지 않냐. 선관위가 물론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분들이 위원회나 이제 사무국을 많이 차지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독립적인 국가 그 헌법상 기관인데 수사 의뢰까지 했다면은 그건 좀 엄중하게 받으려야 되겠죠. 박순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이 이제 가장 논란이 되는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도 특정 시점 이후에 이제 음주운전을 문제 삼았고 거기에 굳이 따지자면 해당은 안 되지만 한 2.4가 넘는 수치. 그 이재명 의원이 음주운전했다고 이제 여당에서도 많이 공격을 했는데 그때 당시가 한 1.5 정도 됐으니까 뭐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그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어떻게 그 평가를 할 건지 어떻게 야당을 잘 설득해서 그러니까 박순애 장관은 이제 양해를 구하고 임명을 할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두 분이 다 그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여론도 안 좋은데 두 분 임명을 강행하는 그런 절차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이 인사 관련해서는요, 알박기 인사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전 정부에서 이어져 온 인사에 대한 이야기들이고요, 갈등 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을 먼저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위원들이 또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툭 터놓고 또 비공개 논의도 많이 하는데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물러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신가요? 뭐 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뭔가 이제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긴 그런 목소리였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여러 인물들 관련해서 언급은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또다시 화제가 되는 것이요, 차장님. 네. 이제 KDI 홍장표 원장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콕 집어서 좀 비판적인 어조를 내비치면서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역대 정부 특히 정권 교체될 때마다 이런 이슈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유가 네, 좀 반복적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기는 보장이 돼 있는데 예. 그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과 좀 다른. 그러니까 지금 이 KDI 원장의 경우에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이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네. 정책을 입안한 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새로운 경제 정책을 입안하겠다. 뭐 규제 완화를 통해서 어떤 기업의 어떤 활성화를 통해서 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 이제 이런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소득주도 성장을 입안한 사람이 KDI 경제 정책의 어떤 그 헤드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을 네. 계속 맡고 있는 것이 옳으냐. 이제 이런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을 강제로 좀 끌어내기도 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불과 5년 전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죠. 지금 산업자원부 그 이 블랙리스트 사건도 검찰이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뭐 블랙리스트는 아닙니다만 이 국무총리가 이제 구두로 언급을 해서 좀 부적절한 사람은 이제 거취를 좀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권유형이긴 하지만 엄밀한 법의 잣대로 들이대면 이거 역시도 쫓아내려고 하는 블랙리스트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과거 정부에서 너무 엄격하게 이 블랙리스트를 수사하고 수사 의뢰했던 것이 윤석열 새 정부에서는 약간 이 부메랑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그리고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비판들이 지적들이 야권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면 한 총리는 바로 직권남용 혐의로 인한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게 야당 측에서 본다 그러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그 당시에 이제 전임 정부죠.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되었던 공공기관장들에 대해서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는 주장을 지금의 여당이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지켜졌던 것이고 안 지켜졌던 환경부 관련된 것들이 사실은 유죄가 돼가지고 지금 환경부 전 장관이 지금 구속 상태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감안한다면 네. 사실은 책임 정치 측면에서 본다면 완전히 물갈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여야가 지금 이 장면에서 반복적으로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네. 합의하에 법을 만들면 됩니다. 소장님이 누누이 말씀해 오셨던 말씀.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서 제외시켜야 되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미국의 상원을 보면 상원 의원의 임기가 6년이에요. 대통령의 임기는 4년입니다. 네. 그럼 왜 대통령보다 2년이나 더 많은 임기를 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왜 검찰총장의 3년이라는 임기를 보장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감안한다면 그걸 또 일괄적으로 또 그냥 물갈이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야가 지금 고심을 해서 다시 한번 룰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계속해서 이제 집권을 하면 전 정부 인사들 나가라. 못 나간다.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좀 그 정치 도의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개인적으로는 좀 상식이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 도의적인 건 뭘 얘기하냐면 새 정부가 출범했으면 새 정부 분들이 중요 자리에 인선이 돼가지고 새 정부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정치적 도의라고 생각합니다. 전 정권도 당연히 거기에 협조를 해줘야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공공기관 뭐 장도 뭐 그럴 수 있고 공공기관의 뭐 감사라든지 뭐 그런 분들은 뭐 정이 뭐 원한다면은 뭐 당분간 뭐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한상혁 전현희 이런 분들처럼 어떤 장관 자리에 있는 분들 특히 국무위원회 참석을 거부당했었지만 참석도 할 수 있는 그 장관이라는 자리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국책연구원장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의 이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거고 현 정부의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여기에 조응해서 연구 활동을 해나가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뜻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자리에 그 정혜구 그 경사연 원장 그분은 그러니까 새 정부 그러니까 문정부 인수위가 없었으니까 그때 정책기획위원인가요? 거기 인수위 사실상 인수위원장이었고 그다음에 국정원에 들어가서 서버까지 봤다는 논란까지 일으키는 분인데. 이분이 그대로 자리에 남아 있는다. 뭐 홍장표 KDI 원장은 말할 것도 없고 KDI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책연구소인데 네. 적어도 거기에는 정부와는
그 가는 방향은 같은 분이 임명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뭐 노동연구원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예. 문재인 무슨 캠프에 있었던 분, 뭐 민주당 비례대표 받았던 분들 또는 그 국립외교원에는 지금 뭐 주한미군 10,000명 철수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분들 전혀 윤석열 정부와는 하나도 정책 방향이 맞지 않는 분들이 그냥 앉아서 가겠다. 그리고 일부 보도를 보면은 한 사람이라도 물러나면 전열이 흐트러지니까 우리 손 꼭 붙잡고 물러나지 말자. 이렇게 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정치적 도의는 물론이고 그 개인적으로는 그 상식, 그다음에 양심, 염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물러나실 분들은 물러나 주시고 특히 장관급, 그다음에 국책연구소장 분들 이런 분들은 그 물러나 주시는 게 정치적 도의에도 맞고 그나마 상식, 염치, 양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네. 네, 그리고요, 오늘 좀 주목해서 봐야 할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비공개로 회동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유가 뭐냐면요. 국회 후반기 원구성의 협상 재개입니다. 지금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죠, 변호사님. 오늘 좀 만나면서 어떻게 좀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이 될지 궁금한데요.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좀 양보된 안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원구성이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이미 법사위원장 자리를 한번 양보를 했고, 그리고 법사위원회에 대해서 그 체계 자구 심사 조정 같은 경우에도 차기 국회로 미룰 수 있다고 또 반발 더 양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공이 국민의힘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하는 것 같은 그 전에 합의했던 부분들을 지켜주시는 것이 이 국회 원구성을 위해서 좀 협치할 수 있는 방안이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순서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하락세 분석하고요. 또 국회 원구성 협상 인사 관련 문제까지 두루 짚어봤습니다. 네, 요즘에 개인적인 자리에서 만나면 제 신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인물의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